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뚜빠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자원 위기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어떻게 오히려 독주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가 준비 중인 통신 시장 장악 시나리오부터 테슬라 오너들도 몰랐던 모델 3의 숨겨진 기능, 그리고 보수적인 상용차 시장을 뒤집어 놓은 세미트럭의 놀라운 실전 결과까지 파헤쳐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지금 이란의 공습 때문에 카타르에 있는 핵심 시설 가동이 멈추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3분의 1이 날아갔고 가격은 2배나 폭등했습니다. 헬륨은 엄청나게 차가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거나 반도체를 만들 때 열을 식히는데 꼭 필요한 그런 가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주 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나 테슬라의 반도체 생산,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인 xAI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이걸 철저한 기술력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보통 로켓은 연료를 엔진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헬륨 가스로 탱크 내부 압력을 높이거든요. 스페이스X의 거대한 로켓인 스타쉽은 외부에서 헬륨을 가져오는 대신에 로켓에 실려 있는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 연료를 스스로 살짝 끓여서 그 가스로 압력을 맞추는 이른바 자체 기압이라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덕분에 전 세계적인 헬륨 부족 사태에도 끄떡이 없는 거죠. 기존 로켓인 팔콘 9 역시 개조를 통해서 헬륨 사용량을 확 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 이상 지금 치솟아 있잖아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오히려 전기를 직접 만들고 대형 배터리인 메가팩에 저장해서 전기차로 소비하는 테슬라의 에너지 자립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 완벽하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다라고 뼈있는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기술 혁신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선제적인 회복 탄력성이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스페이스X가 기록적인 상장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 더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 세계 통신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스페이스X가 올해 6월에 열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줄여서 FCC의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주파수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데이터가 쌩쌩 달릴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페이스X는 우주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우리 스마트폰에 직접 인터넷을 쏘아주는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이잖아요.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아주 넓게 뚫어서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AWS-3 대역 경매에는 미국의 거대 통신사인 AT&T, 또 T-모바일, 버라이즌도 모두 참여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이스X의 현재 신청서는 아직 서류가 좀 덜 갖춰져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에도 에코스타라는 기업과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주파수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경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협력 중인 T모바일과 함께 스타링크 모바일을 5G 수준으로 빠르고 끊김없이 만들겠다는 거죠. 주파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통신망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스페이스X는 겉으로는 기존 통신사들을 위협하기보다 협력하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애플 아이폰에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글로벌 스타를 인수한다는 소문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죠. 물론 우클라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다노는 경매에 등록했다고 무조건 낙찰받는 건 아니니까
대형 통신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본토에서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링크지만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는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들려온 스타링크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스타링크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나미비아 통신 규제 당국인 CRAN이 면허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나미비아 국민의 무려 98.6%가 스타링크가 들어오기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수천 명은 이미 인터넷이 빨라지길 기대하며 보증금까지 냈는데도 말이죠. 거절당한 이유는 나미비아의 강력한 법 때문인데요. 나미비아는 자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신회사의 지분 51% 이상을 무조건 현지인이 가져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100% 미국 회사잖아요. 스페이스X는 지분을 나미비아 현지인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는지 애초에 예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측은 이미 보증금까지 낸 나미비아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90일의 재검토 기간 동안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무기 삼아서 나미비아 정부를 압박하거나 특별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나미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자본 보호가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나미비아에서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스타링크는 북미에서는 사스크텔과 파트너십을 맺고 농촌 지역을 공략 중이고 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는 여객 열차에서 인터넷 테스트를 하는 등 전 세계 확장은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세미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실제 화물 운송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장 트럭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대형 트럭 운전이라고 하면 엄청난 육체적 피로가 떠오르시죠? 근데 세미는 디젤 트럭보다 무려 3배나 강력한 출력과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면서도 주행 소음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정말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운전석 위치도 독특한데요. 차량 정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앴고 큼지막한 터치스크린 덕분에 시야 확보나 조작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물류 업체에서 일하는 베테랑 운전자들이 세미의 부드러운 핸들링과 첨단 내비게이션에 감탄하면서 이 트럭을 몰다가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이 높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 방송 프로그램인 제이 레노의 차고에서 대량 생산될 세미의 최신 업그레이드 사양이 공개됐는데요. 성능이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무게를 약 450kg이나 줄였고요.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선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바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이버 트럭의 첨단 전자식 조향 시스템도 적용되어서 핸들링이 가벼워졌지만 대형 상용차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연결축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무려 160만 킬로미터의 수명을 목표로 설계된 4680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디자인을 개선해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약 800km를 달릴 수 있고 전용 고속 충전기인 메가차저를 쓰면 단 30분 만에 약 480km치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테슬라 세미가 벌써 누적 주행거리 1350만 마일 이상을 기록하면서 실전 테스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유지비를 확 줄일 수 있고 운전자는 쾌적하게 일할 수 있으니 노사 양쪽 모두가 환영할 수밖에 없죠. 보수적인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트럭 시장에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가 우리가 타는 승용차 모델에서도 조용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3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생산되는 모델 3 차량에 테슬라가 PCS2 라이트라는 부품을 몰래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서비스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부품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V2L 기능을 쓰기 위한 핵심 하드웨어이기 때문인데요. V2L은 차량의 큼지막한 배터리를 거대한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캠핑 가서 커피포트 같은 가전제품을 쓰거나 방전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해주고 심지어 집에 정전이 났을 때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사실 초기 하이랜드 모델 3에는 이 부품이 없었거든요. 테슬라 특유의 방식대로 연식 변경이나 공식 발표 없이 최근 생산 라인에서 몰래 쓱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부품이 있다고 당장 V2L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과거부터 꼭 필요한 하드웨어를 차에 먼저 달아서 팔고 나중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를 통해서 마법처럼 새로운 기능을 짠 하고 풀어주는 방식을 자주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드웨어 준비가 끝난 만큼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델 3에서 V2L을 쓸 수 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걸로 보여요. 아마도 모델 3의 가장 상위 트림인 퍼포먼스 모델부터 이 기능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델 3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보너스 같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테슬라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안 될 것 같던 기술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은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생각 방식인 제1원리 사고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거나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유추에 의한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진짜 팩트까지 다 분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생각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초창기에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렴한 전기차는 절대 못 만든다고 배터리 가격은 항상 1kW시당 600달러일 거라고 거의 단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강철 같은 원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원료들의 실제 시장 가격을 계산해 보니 킬로와트 시당 고작 80달러 수준이었던 거죠. 남은 건 이 저렴한 재료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조립해서 배터리로 만드느냐 하는 것뿐이었죠.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들 때도 똑같았던데요. 다들 로켓은 비싼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원재료 가격부터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만의 재밌는 개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요술 지팡이 숫자입니다. 인건비나 제조 비용이 0원이라고 치고 오직 순수하게 원재료만 샀을 때 드는 최소 비용을 말하는데요. 계산해보니 로켓 원재료 값은 당시 로켓 가격의 1%에서 2%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인 바보지수가 등장하는데요. 완성된 부품 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재료값은 얼마 안 하는데 부품값이 턱없이 비싸다면 그건 부품 설계가 잘못됐거나 만드는 과정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즉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3,000달러짜리 로켓 부품이 알고 보니 200달러어치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걸 찾아내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이 바보 지수를 기준으로 거품을 걷어내라고 지시를 했고요. 결국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남들 따라하기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제1원리 사고가 지금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